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내려던 며느리, 그 여자는 절대 몰랐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의 모든 비밀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 완벽했던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통쾌함을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박순자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 평범한 시어머니였던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박기철을 먼저 보낸 게 그해 봄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다 말라버렸죠.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8, 작은아들 민호는 35이었죠. 큰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5년 된 기혼이었고, 작은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후 큰아들 민수가 제안을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사세요. 수진이도 환영한다고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35살의 또래한 여자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까지 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참 순진했죠.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방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아침 드세요라고 불러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만들어줬습니다. 명절에는 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배려심이 깊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모시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동네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너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맞아, 우리 며느리는 말도 안 하는데. 너는 복 받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복을 받았다고. 남편이 하늘에서 좋은 며느리를 보내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요. 어머니, 요즘 같은 말씀 자주 하시네요. 어머니, 어제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처음엔 제가 정말 깜빡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침대 옆 탁자에 놔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안경 찾으세요? 여기 냉장고에 있네요. 냉장고요? 제가 왜 안경을 냉장고에 넣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이러시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관찰하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핸드폰이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발견됐고, 제 지갑이 신발장 안에서 나왔으며, 심지어 TV 리모컨이 냉장고 채소칸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권유에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르신,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건강하세요.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망한 표정이었거든요.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며느리는 제가 병들기를 바라는 걸까? 답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진짜 짜증나.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멀쩡하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는데 의사가 건강하다잖아. 아, 진짜 계획이 다 틀어졌네.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응, 내가 일부러 물건들 옮겨놨는데도 눈치를 못 채더라고. 안경도 냉장고에 넣고 핸드폰도 화장실에 두고. 근데 병원에서 정상이래. 미칠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깜빡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제 물건들을 이상한 곳에 옮겨놓은 거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어. 어떻게든 치매 진단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요양원 보낼 명분이 생기잖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계속 들었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있지. 시어머니만 요양원 보내면. 언니,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알지? 그거 시가 15억이래. 15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아파트. 우리 부부의 피땀이 서린 그 집. 시어머니를 요양원만 보내면 우리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 민수 씨는 절대 엄마 집 팔자는 소리 안 하거든. 효자라서.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대. 법무사한테 물어봤어. 그럼 강남 아파트는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요양원비? 걱정 마. 시어머니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거든.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면 120만 원이면 돼. 남는 30만 원은 우리 생활비 보태면 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을 했던 그 여자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민수 씨, 걱정 없어. 그이는 내 말이면 다 믿어. 내가 시어머니 치매 증상 심하다고 하면 고지곳대로 믿을걸.
바보같이 제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며느리.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더 통화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기다려. 다시 계획 세울게. 이번엔 확실하게. 병원 바꿔서 다시 검사받게 할 거야. 아는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평소에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눈여겨봤어요. 며느리는 완벽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어머니, 아침 드세요라고 다정하게 불러줬고, 저녁에는 아들 앞에서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게 전부 연기라는 걸. 며느리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투도 표정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데이케어 센터 가시는 날이에요. 데이케어 센터는 며느리가 3개월 전에 등록시킨 곳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점심도 먹는 곳이죠. 처음엔 좋은 것 같았어요.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데이케어 센터에 데려다 주고 센터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혹시 치매 증상 같은 게 보이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센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볼게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했어요.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님, 어머님 여기서는 아주 정상이세요. 인지 능력도 좋으시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한편 저는 며느리의 또 다른 행동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며느리는 제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안경을 가져가더니 이상한 곳에 숨겼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그 안경을 발견하고는 아들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안경을 화분에 넣으셨어. 요즘 정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자주 그러시는데.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며느리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2주 후 저는 또 다른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친구와 카페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68 할머니가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생각해보면 웃기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창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정정하신가 봐. 아니, 계속 물건 옮겨놓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래. 데이케어 센터 선생님도 멀쩡하다고 하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냐? 좀 더 확실하게. 그게 말이야. 나도 생각이 있어. 다음 달에 큰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거기 신경과 과장님이랑 아는 사이거든. 대학 선배야. 오, 그럼 부탁하면 되겠네? 응. 이미 이야기해뒀어. 시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이 심하다고. 제대로 진단서 써달라고.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까지 매수하려고? 근데 수진아,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따로 살면 안 돼? 친구의 질문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15억짜리 아파트야. 15억. 우리가 평생 일해도 그런 집 못 사. 게다가 시어머니 연금도 있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와. 그렇긴 한데 양심에 안 찔려? 양심? 언니, 나도 5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어. 빨래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 정도면 됐지.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뭐래? 민수 씨? 그 이는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시어머니 걱정하는 척하면 다 믿어. 수진아,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이러면서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보 같아. 제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며느리. 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를 후견인 제도로 묶어놓으면 재산 관리를 내가 하게 돼. 그럼 강남 아파트를 우리 명의로 돌리는 것도 시간 문제야. 법적으로 가능해? 물론이지. 법무사한테 다 알아봤어.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시어머니 통장도 아파트도 전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며느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요양원은 어디로 보낼 건데? 제일 싼데. 한 달에 120만 원짜리 알아봤어. 시설은 좀 낙후됐지만 뭐 어때? 어차피 치매 환자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거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내가 치매 환자가 되어줄게.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이는 저와 40년 지기 친구로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영숙아, 나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계획, 제가 엿들은 대화들, 전부 다. 영숙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어떻게? 녹음해.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는 거야. 요즘 녹음기 작아. 브로치처럼 옷에 달고 다닐 수 있어. 다음 날 영숙이는 작은 녹음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거 여기 누르면 녹음 시작이야. 배터리는 48시간 가. 매일 충전하면 돼. 저는 녹음기를 브로치에 숨겨서 옷에 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동네 연극반에서 활동했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노인대학에서 연기 강사도 했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젊었을 때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연기하는 법은 잘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약간 멍한 표정을 짓고 말을 더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민수야, 점심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10분 후. 민수야, 점심은 먹었어?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그러게요라는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가 설정해 놓은 함정에도 일부러 걸려줬습니다. 어머니, 안경 찾으세요? 여기 냉장고에 있네요. 내가 왜 여기 뒀지? 기억이 안 나네. 며느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 오늘 데이케어 센터 가보는 거 어때요? 거기서 어르신들이랑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녹음 중. 그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했어요. 시어머니 데이케어 센터 보냈어. 거기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치매 의심된다고 진단서 한 장 떼달라고 할 거야. 돈 좀 주면 되겠지. 다음 달에 큰 병원 데려갈 거야. 거기 선배한테 이미 이야기해뒀어. 제대로 치매 진단 내려달라고.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영숙이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몰래 데이케어 센터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변호사 이름은 김정훈. 50대 중반의 냉철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들려드렸어요. 변호사는 1시간 넘게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어르신,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고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며느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는 3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복수 계획을. 어르신, 증거를 더 모으세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할 때까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동안 어르신은 계속 연기하시고 녹음은 빠짐없이 하세요.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녹음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어르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주세요. 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 모든 것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연기해내겠다고 완벽하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척했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민수야, 저녁은 뭐 먹지?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고기 먹기로 했어요. 5분 후, 민수야, 오늘 저녁 뭐 먹어?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며느리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눈빛만큼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왔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불은 꺼두고 가스만 약하게 틀어놨어요. 어머니, 가스레인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진짜 놀란 것처럼.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당연히 녹음도 하고 있었고요. 여보, 어머니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를 오늘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어요. 집에 불날 뻔했다고요.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웃집까지 피해갈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일품이었어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양원에서는 24시간 돌봐주니까 더 안전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요양원 알아보자. 며느리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며느리는 요양원 팸플릿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고급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줬어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시설들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이런 데 모셔야 해요. 정원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간호사도 24시간 있대요. 그런데 비용이 어머니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정말 효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듣고 있었고 녹음도 하고 있었죠. 언니 민수한테는 300만 원짜리 보여줬어. 근데 실제로는 120만 원짜리 알아봤거든. 차이가 엄청나네. 당연하지. 180만 원이나 차이나. 시어머니 연금이 15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30만 원만 더 내면 돼. 남는 180만 원은 우리 생활비 보태는 거지. 시설은 괜찮아? 별로. 낡았어. 근데 뭐 어때? 어차피 치매 환자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아끼는 거잖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더 좋은 소식 있어. 법무사 상담받고 왔거든. 뭐래? 시어머니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신청하면 한 달 안에 승인 나온대. 그럼 시어머니 통장, 아파트, 모든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거야. 법적으로. 와, 대박이다. 15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우리 명의로 돌리는 것도 시간 문제야. 후견인이 재산 처분할 수 있거든. 시어머니 요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허락해줘. 진짜? 그럼 완전 대박이네.
응. 집 팔아서 돈 받으면 요양원비 조금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거지.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면 되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을 생각에 신이 난 웃음이었어요. 언니, 나 진짜 잘했지? 5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넌 원래 똑똑했잖아. 그래서 민수 씨 만난 거고. 그이는 착하기만 해. 돈 벌 능력도 없고. 근데 엄마가 부자더라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제 아들을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며느리.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시어머니 재산 다 내 거 만들 거라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되면 기회라고 생각했지.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큰 병원에 데려갔어요.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밀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검진이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과 전문의와 미리 통화한 걸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통화했었어요. 물론 저는 깨어 있었고 녹음도 하고 있었죠. 선배님, 저 수진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정말 심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가스레인지도 켜놓고 나가시고 정말 위험해요. 선배님, 제대로 진단 좀 부탁드려요. 정밀검사 결과지에 치매 의심 소견 써주시면 안 될까요? 후견인 신청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식사 대접할게요. 의사까지 매수하려는 며느리. 정말 철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경과였습니다.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며느리의 대학 선배라고 했죠. 어르신, 오늘 검사 받으시러 오셨어요? 네. 저는 일부러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3월? 실제로는 9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박정희? 옆에서 며느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그 다음이 뭐더라.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요. 검사는 계속됐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능력 테스트, MRI 촬영까지. 저는 모든 검사에서 일부러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게 치매 초기처럼 보이도록.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들으러 오세요.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작은 따로 있다는 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기 일주일 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모든 준비 되셨나요? 네. 저는 6개월간 모은 모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친구와의 대화, 혼잣말까지 모든 것.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 포기 각서, 주거지 이전 동의서, 사과문 양식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며느리에게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내야 합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혹시 따님이나 다른 가족분께 미리 알리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할 거예요. 특히 아들은. 아드님도요? 아들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요. 미리 알면 며느리 편을 들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병원에서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날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민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한테 미안해서다. 6개월 동안 엄마가 너를 속였어. 치매 연기를 했거든. 왜냐하면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란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 진료실. 의사 선생님 앞에 저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감도 숨길 수 없었죠.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르신,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MRI 결과도 깨끗하고요. 오히려 동년배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신 편입니다. 그럴 리가요. 선생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분명히 이상하셨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가스레인지도 켜놓고 나가시고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님, 제가 전문의입니다. 검사 결과를 믿으셔야죠. 하지만 보호자분, 혹시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의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수진 씨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료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치매 연기하느라 참 힘들었거든. 매일 같은 질문 반복하고 멍한 표정 짓고 물건 잃어버린 척하고 무슨 소리를. 난 멀쩡하단다. 지난 6개월간 네가 나한테 한 짓들 전부 알고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알지? 그거 시가 15억이래.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요양원은 제일 싼 데로. 한 달에 120만 원짜리. 민수 씨, 그 이는 내 말이면 다 믿어. 바보같이.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계획이, 모든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라는 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수진 씨,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민수야, 넌 조용히 있어. 이건 나와 수진 씨 문제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연기 정말 잘하더군요.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 저도 속을 뻔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제 연기가 더 나았죠? 6개월 동안 당신을 완벽하게 속였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저와 아들,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르신께서 고소하시면 사기 미수,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이상 가능하고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앉았어요. 고소는 안 할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첫째,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일주일 안에. 어머니. 둘째, 시어머니인 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세요. 여기 있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 동네 어르신들께 사과하세요. 당신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낸 거 다 알아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어머니, 그건 너무. 넷째, 민수와 이혼하세요. 재산 분할 청구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고소할 겁니다. 6개월간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복원본,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의사 매수 시도까지 녹음되어 있고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의사 매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혼까지는. 민수야, 넌 선택해. 엄마를 배신한 여자와 살 거야?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명할게요.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데 아들 민수는 며느리와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혼자 나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를 탔고 택시는 멀어져 갔어요. 동네 어르신들께는 제가 직접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씨, 진짜였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네, 영숙이. 전부 사실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그런 며느리는 혼내줘야지. 맞아. 우리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살아야 해. 며느리는 약속대로 동네 어르신들께 사과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우리 순자 씨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3개월간의 조정 끝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며느리는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각서에 서명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수진이만 믿고 엄마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일어나, 민수야. 엄마, 너도 속은 거야. 그 여자 연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하지만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엄마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너도 이제 다시 시작해. 엄마, 저는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 넌 나가서 살림 차려. 혼자서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든.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넌 내 인생 살아.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작은 원룸을 얻어나갔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도 했고요.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건강한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소연이에요. 소연이는 소박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다. 소연이는 수진이와 달랐어요. 진심으로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기로 한 거예요. 엄마, 왜요? 그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래, 네 아빠가 남겨준 집이지.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나쁜 기억뿐이야.
며느리 생각만 나고, 그래도 엄마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곳에서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5억.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실버타운 입주 비용으로 썼어요. 경기도에 있는 좋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곳 어때요? 정원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실버타운에 입주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강제로 보내려던 요양원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간 곳.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남은 돈 중 일부는 아들에게 줬어요. 엄마, 이건 받아. 너 새 출발 자금이야. 소연이랑 결혼하면 집도 사야지. 엄마, 지금 제 삶은 어떠냐고요? 행복합니다. 실버타운에서 친구들과 매일 아침 요가도 하고, 오후엔 서예 수업도 듣고, 저녁엔 영화 감상도 해요. 순자 씨, 오늘 저녁에 카드놀이 하실래요? 좋아요. 아들 민수는 소연이와 결혼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잘 살아라. 소연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실버타운으로 찾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소연아. 수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또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랑. 순자 씨, 그 며느리 또 같은 짓 하려나 봐요. 친구 영숙이가 말했어요. 글쎄,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복수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고. 며느리는 제 신뢰를 배신했고 제 재산을 노렸으며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용서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우리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나이 들고 약하다고 생각했겠죠. 치매 환자로 만들면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땀 흘려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 우리를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요즘은 녹음기도 작고 저렴합니다.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모두 녹음하세요.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재산 관리는 스스로 하세요. 자식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인감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받아서 보관하세요.
셋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넷째,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어디든 좋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세요. 다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고 위기를 극복한 강인함이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아세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뭐였나요? 제 재산이었죠. 15억짜리 강남 아파트.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 가서 외롭게 지내는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떤가요? 재산도 잘 관리하고 있고 의미 있는 곳에 기부도 했으며 친구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지내고 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예요. 며느리는 아마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잘할 걸. 하지만 늦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며느리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재산을 지킬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모두 알아냈고 증거를 모았으며 결국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률 구조 기관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으며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